그러면 얼마만큼 그동안 안 잡혔으니까 들키지 않았으니까 실명으로 해도 괜찮으니까 그러지 않았을까? 누가 실명으로 하겠습니까? 그동안 조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처벌도 솜방망이 처벌이 있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부당 이득에 대해서 이 환수가 가능한 것입니까? 아니면 불가능한 것입니까? 규정을 총동원해서 이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본인과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땅을 사두기 때문에 지금 정부하고 있는 합동특별조사나 수사나 이거는 진상에 접근할 수가 없어요. 차명 거래 가능성까지 철저히 밝히는 그런 조사와 수사가 돼야 될 것이고, 제가 이거를 보니까 사후 약방문이 될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모든 이 조사라는 것은 초기에 물새틈 없는 접근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가능성을 내다보고 거기에 대한 그 관계기관 그 협업으로 제대로 된 조사단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대통령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과 경찰을 구분하지 않고 뭐 적극적 협조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요청하세요. 네. 예, 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 그 파장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도대체 파장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가늠하기도 어려운 상황인데요. 네 분 패널 함께 하겠습니다. 네. 박진영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김재원 전 국회의원, 윤경호 MBN 논설위원, 김한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윤경호 의원께 먼저 지금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 이렇게까지 했나 하는 것들이 속속 나옵니다. 수법도 다양하고 정말 이 선수, 프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려했던 사태가 이런 거죠. 그러니까 당초에는 LH의 참여연대와 민변에 제보됐던 그 직원들만 국한되겠느냐. 그래서 범위를 넓혀라. LH 직원들로 넓혔는데 정부 여당 그리고 청와대, 국토부 하여튼 이 신도시 개발과 관련된 정보에 조금이라도 빨리 혹은 정확하게 근접할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은 범위를 넓히자 이랬는데요. 지금 속속 나오고 있는 게 여당 의원이 지금 두 분이 기사로서 일단 제기가 됐습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시점이나 또 매입의 당사자가 뭐 한 분은 어머니고 한 분은 배우자인 것 같고요. 문제는 흔히 말하는 아까 수법. 예. 수법이라고 얘기하면 좀 범죄의 냄새가 납니다만. 범죄지요. 예. 예. 이런 쪽에서 지분을 매입하는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전문적인 꾼들이 하는 그런 방식으로 했다면 그렇다면 이건 당사자들이 조금 더 적극적이고 자세한 해명을 해야 되고 그게 해명으로 그칠 게 아니라 책임을 져야 될 상황이라면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지 않고는 지금 일파만파 굉장히 커지고 있고요. 한쪽에서는 이게 무슨 마녀사냥이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이 국민의 분노를 생각하면 그 예. 마녀사냥이라는 말로 반격하기에는 지금 사태가 너무 큰 것 같습니다. 예, 국민들의 허탈과 분노가 심상치 않습니다. 정세균 총리에서 문재인 대통령도 오늘 다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이렇게 지시했는데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LH공사 직원들의 토지 투기 문제로 국민들의 분노가 매우 큽니다. 개발을 담당하는 공공기관 직원이나 공직자가 관련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부동산 투기를 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신뢰를 바닥에서 무너뜨리는 용납할 수 없는 비리행위입니다. 공직자의 부정한 투기 행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투기 이익을 철저히 막는 등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제도 마련에 국회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기 바랍니다. 박진영 부대변인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국민들의 분노를 달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1차적으로는요. 제도적 보완은 나중 문제고 발본색원이라는 차원에서 처벌하고 예. 거기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 특별법을 통해서 소급 입법을 하더라도 이익을 환수해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국민들이 1차적으로 시원하게 느낄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 김한규 변호사 지금 국회에서 입법 준비를 한다고 하는데 소급 입법이 가능한가요? 아마 이 재산권에 관해서 소급 입법은 헌법에서 일정 부분 제한하고 있기 예. 때문에
아마 모르겠습니다만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또 이 당사자, 피해 당사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또 헌법재판소에다가 유언 여부 다툴 여지가 있기 때문에 아마 되게 정교한 법안이 필요한데요. 저는 뭐 지금 뭐 수익을 뭐 환수한다, 뭐 이것도 좋은데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사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신도시 개발이라는 것이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건데 사실 저만 해도 생각하는 것이 이게 결국 신도시 개발하는 것이 그 LH 구성원들, 그 공직자들 내지는 뭐 정치인들 이 사람들이 뭐 투기의 장소 아니냐? 그럼 이 사람들이 거기서 차익을 돈 벌기 위해서 신도시 만든 거 아니냐? 이런 불신을 살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발본색원 저도 동의하는데요. 발본색원 하는데 지금 국가의 가장 중요한 수단인 지금 검찰을 동원 안 하고 있어요. 검찰의 직접 수사 권한에 경제 부패 범죄가 들어가거든요. 공직자 범죄. 그러면 수사권 조정도 수사권 조정이지만은 장차 이게 경제 부패 범죄로 확대될 여지가 있고 왜냐하면은 공무원들한테 뇌물을 줘가지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검찰이 나설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조기에 투입을 해서 진짜 국민이 원하는 건 발본색원. 누가 과연 여기에 가담했느냐. 그럼 검찰의 수사 기법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발본색원 두 분이 의견은 같이 하셨는데 김학의 변호사께서는 검찰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사안이다. 예, 그렇습니다. 자, 김재원 의원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대통령이 발본색원 뭐 이렇게 이야기는 하면서도 지금 이제 여당 의원들이 속속 드러나고 또는 당초 고발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연루가 되고 이런 사태 자체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말로는 발본색원이지만 이 사태가 정말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정권 차원에서 관리 가능한 경찰을 동원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을 국민들이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왜 자꾸 이렇게 마치 비리를 은폐하려고 하는 듯이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게 이 사안을 끌고 가는지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당초에 그 LH공사 직원들이 자신들이 직무상 알게 된 그런 비밀을 이용해서 부당이득을 취했다면 거의 대부분은 이제 부패방지법으로 처벌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공직부패행위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검찰로 수사 대상이 되어요. 그런데도 검사들은 뭐 말로는 그저 수사권 조정 이야기하지만 수사권 조정을 하더라도 명백히 검찰청의 수사 관할에 해당되는 사안인데도 저렇게 끝까지 우기면서 검찰의 수사는 배제하는 그런 지금 이 모습이 과연 발본색원이냐 아니면 아직도 꼬리 자르기 내지는 사안의 본질을 덮고 가려는 그런 시도냐에 대해서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 LH 직원들의 투기가 문제가 되는 것은 그 LH 내부에서 얻은 정보를 가지고 투기를 했을 것이다. 이런 의혹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 의원 얘기하셨는데 혹시 민주당 의원도 그런 정보를 어디선가 얻어서 투기를 했을 것이다. 그런 의심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지금 국회의원들은 사실은 당내의 활동이나 국회 활동으로 인해서 신도시 지정에 관한 많은 정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있거든요. 설사 그것이 상임위원회든 또는 예결이든 또는 뭐 다른 어떤 형태든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여당 최고위원이면 사실은 당 차원에서 모든 의사결정에 참여하기 때문에 충분히 뭐 신도시 관련된 정보가 그렇게 여당 최고위원이 알려고 하면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그냥 본인의 해명, 나는 몰랐다 이걸로 그냥 넘어간다는 건 저는 솔직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박지정 부대변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우리가 이제 야당에서 그렇게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하나 이제 따져보기도 해야 되고 이게 구조적인 문제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요. 이제 언론에 나온 한 3분의 의원 정도가 의원이 아니던 시절에 가족이 이제 매입한 그런 상황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LH의 이제 직원들이 이제 그 땅을 산 것도 내부자 정보라는 것이 거기에 직접적으로 토지 보상을 하고 구매를 하러 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한 것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정보라는 것이 우리 흔히 하는 말처럼 제가 좀 과한 표현을 쓰겠습니다. 대한민국이 계속 투기공화국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국의 이 신도시 지정뿐이었겠습니까? 지자체에서 이루어지는 도심 재개발에도 인근에 있는 어떤 그 공직자들이라든가 또는 거기에 있는 뭐 기초의회분들 이런 분들이 연루되기도 했습니다. 수없이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거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LH 직원들이 한편으로 정치권에서도 더 하지 않았느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이거 역으로 이야기하는 물타기입니다. 왜냐하면요. 정책 결정을 하고 거기에 직접 정보를 관리했던 사람들은 역시 LH에 있던 거기에 있던 직원들인 거고요. 국토부에 있던 직원들인 거고 또 흔히 하는 이게 지자체로 내려가면 지자체에서 도심개발을 담당했던 직원들입니다. 이건 뭐냐면요. 공직사회의 전반적인 기강의 회의와 이 도덕적 회의가 근본적인 원인으로 작동했던 거고 이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수십 년 동안 지속돼 왔던 것들이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전수조사도 하고 자체조사도 하고 그러면서 조금씩 더 규모가 커지고 있는데요. 관련된 내용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시흥시의 민주당 소속 시의원의 딸이 최근에 신축한 빌라형 주택은 폐기물 처리장 바로 옆에 집을 지어놨어요. 5m도 안 돼요, 5m도. 그런데 저기가 지금 이제 개발 예정지구로 지정이 된 겁니다. 상식적으로 저기 집을 지을 수 없는 위치에 집을 지었어요. 왜? 개발지구로 지정되면 상가 분양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결과 토지를 취득한 공무원은 언론에 보도된 6급 모 공무원을 포함하여 총 6명이었으며 6급 모 공무원의 경우 불법으로 토지를 형질 변경한 사실은 확인되어 해당 공무원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고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2071명 직원에 대한 조사 결과 자진신고 7명, 자체조사 1명이 광명 시흥지군의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대부분 취득 시기가 오래됐고 상속등을 통해 취득한 경우로 투기를 의심할 만한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예, 김재원 의원. 지금 이제 방금 여당 입장에서 이게 말씀하실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는데요. 전국이 투기판이었고 오랜 세월 동안 반복되온 공직자들의 비리라고 하는데 사실 과거에도 신도시가 지정되어서 노태우 정권 때 보면 많은 그 부동산 투기 사범이 처벌을 받았죠. 근데 왜 그러면 지금 현재 이렇게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는가? 과거하고 굉장히 다른 양상이거든요. 그것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엄청나게 집값을 올려놓고 전국의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어 버렸거든요. 과거에 그 이전 정권 때는 이런 일이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전국의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고 심지어는 나라에서 대출해 줄 테니 집 사라고 권하는 정도였거든요. 그러면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이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거의 그 집값을 2배나 올리면서도 부동산 대책을 계속 내놓으면서 오히려 세금만 때리고 또는 더 저 집값을 올리고 땅값을 올린 일을 반복시켜 놓고 이제 와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그 개인의 문제 또는 과거부터 이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더 공분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만약에 저렇게 지금 요즘 충격과 분노 뭐 이런 표현을 쓰던데 가만히 앉아 있다가는 벼락거지가 된다. 그렇게 알고 지금 어떻게든 뭐 조금이라도 모아서 뭘 해보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공직자들은 저렇게 땅 투기를 했고 지금 여당 의원들이 국회의원이 아닐 때 땅을 샀다. 그러나 비난 가능성은 더 큰 거예요. 이 집권자들, 권력자들 더 나가서 지금 그렇게 땅 투기를 계속 해오던 사람들이 이제 여당 의원이 되어서 더 국민의 눈에 피눈물을 내게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아직 대처는 지금 하고 있는 과거부터 이랬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해요. 제가 한 말씀 드리면 과거부터 이랬다라는 것보다 과거부터 했던 것을 이번에 문재인 정부가 한번 욕을 먹더라도 제대로 한번 끊어내자 이런 식으로 좀 접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경호 의원. 그러니까 좀 범위를 좁혀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연루된 사람들을 찾기 위한 전수조사를 한다 이러는데 이러다 보면 사실 범위가 너무 막연해지고 지금 시의원, 광명시 공무원, 시흥시 공무원 뭐 이러다 보면요. 나중에 고양 원릉 지역은 그러면 고양시 공무원도 지금 찾아내야 되잖아요. 인천 계양지구 거기도 찾아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부 들어서 생긴 일에 대해서 지금 찾아내겠다고 한다면 6개 신도시 지역이 발표됐지 않습니까? 3기 신도시 흔히 말하는 그러니까 2018년 12월, 그다음에 2019년 5월, 그리고 올해 2021년 2월 이렇게 3번에 걸쳐서 발표된 지역에 일정한 기간을 설정해놓고 거래 내역을
그걸 먼저 살펴본 다음에 거기에서 공직자나 예. 또는 이 정보에 접근을 할 만한 위치에 있는 그래서 그게 이용이 됐을 만한 사람을 가려내서 그들로 이렇게 좁혀 나가는 게 효율적인 예. 방법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에 좀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고요. 저는 상당히 뭐 조심스럽습니다만 이 LH 사태가 지금 상당 부분 검찰, 경찰의 이 수사 그리고 나중에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에도 만약에 지금 14명이 문제가 있다면 그 당시에 관리 책임이 있는 저는 사장을 했던 변창흠 장관이 아까 김부겸 전 장관이 정치인이라면 진짜 그만뒀을 예. 것이다. 이 얘기 전 100번 옳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이 와중에 일부 NH 직원들의 반응이 국민들의 공분을 더욱 자아내고 있습니다. 민심을 몰라도 이렇게 모를까? 도대체 저 사람들은 어떤 세상에 살고 있을까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이것도 한두 달 지나면 잊혀질 거야. 뭐 털어봐야 차명으로 다 해놨는데 어떻게 찾겠어? 이것도 우리 회사 혜택이고 복지다. 부러우면 우리 회사로 이직하든지. 심지어 이런 글도 썼어요. 공부 못해서 LH 모아 놓고 꼬투리 하나 잡았다고 조리돌림한다. 김한기 변호사, LH 들어가기가 그렇게 어려운가요? 아무래도 뭐 공적 기관이다 보니까 예. 사실 요새 젊은 우리 20대 젊은 층들은 사실 뭐 선망의 직장 아니겠습니까? 그 어느 정도 복지라든가 또 신분 보장도 되는 직장이다 보니까 뭐 꿈의 직장 사실 많은 젊은이들이 또 원하는 직장일 수 있고요. 예. 근데 이런 내용들을 보니까 뭐 저 지적이 또 저는 일정 부분 공감이 갑니다. 왜 공감이 가냐면 이런 어떤 논란이 우리 사회는 매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꼭 LH 문제뿐만 아니라 부동산 문제뿐만 아니라 저도 뭐 법조인이지만 늘 나오는 게 전관예우 문제 이런 나올 때마다 한 일정 시간 지나면 항상 잊혀집니다. 뭐 제도개혁 그때마다 정치권에서 외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뭐 제대로 된 제도개혁이 있었느냐 의문이 들거든요. 이 LH 직원들도 그런 냉소를 보내는 겁니다. 뭐 지금 길어야 보궐선거 지나면 잊혀지는 거 아니냐. 정치권에서 뭐 법안 발의하지만은 사실은 가장 강력한 조치는 정권에서 간단합니다. 이 3기 신도시 광명시 지정을 철회해버리면 됩니다. 이게 가장 강력한 조치인데 이 부분을 좀 멈칫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LH 직원들 입장에서는 이게 조롱하는 거죠. 저도 굉장히 불쾌합니다만 과연 이거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책임 있는 여당이 말로만 하지 말고 뭐 지정 철회라든가 아니면 법안 발의만 하지 말고 입법을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아까 제가 좀 전에 검찰 얘기를 했지만 그럼 검찰이 나서지 않는 상황에서 지금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는 뭐 안전하지 않을까? 이런 자꾸 심리적 시그널을 주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지적하는 겁니다. 예. 저 글에 뭐 이렇게 좋음, 뭐 엄지척 이런 기능이 있다면 또 얼마나 붙었을지도 궁금한데요. 자, 변창흠 장관 초반에 또 LH 직원들 두둔하는 발언해서 또 한번 국민들의 화를 돋궜지요. 변창흠 장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경질론이 나오는데 민주당은 아직은 논의한 바 없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어제 국회 긴급 현안 질의에 나와서 사과한다. 그리고 장관 직을 걸고 신뢰를 회복하겠다. 물러나겠다는 얘기는 아니죠. 어제 발언 내용 몇 가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공기업 직원들이 투기에 그것도 집단적으로 나섰는데 당연히 장관이 그 제19 감사기 말하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고요. 그게 사전에 뭐 저 사장으로서 조치한 게 있습니까? 네, 재직하는 기간 동안 그 공기업의 존립 이유는 투명성, 청렴이다는 얘기를 끝도 없이 했고 그걸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저는 제 뜻이 충분히 전달되지 참으로 못한 안타까운 게 이사 대책의 주택 공급을 하겠다는 기관에서 이런 문제가 터졌어요. 이 자리에 오시기 전에 LH 사장 하셨죠? 한마디로 감회가 어떠세요? 네, 뭐 저로서는 참 참담합니다. 이렇게 제가 그 공사에 1년 7개월 있으면서 끊임없이 투명성, 공정성을 좀 얘기했습니다만 제가 감독이 부족해서 또 이런 일이 이제 발생을 해서 저로서는 좀 너무 허무하기도 하고. 허무하시죠? 네.
윤경호 의원 어제 그런 보도를 봤어요. 지금 변창흠 장관 뭐 LH 공사 있을 때 청렴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다고 얘기하는데 작년에 성과급을 엄청나게 받았대요. 거의 1등으로 해서 받았고 임직원이 평균 뭐 7천 몇백만 원 받았으니까 변 장관은 그때 1억 이상 받았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윤리 경영 부분은 낙제 점수를 받았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1등급 성과급을 받았는가 하고 들여다봤더니 윤리 경영 부분이 차지하는 부분이 100점 만점에 한 3%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어떻게 윤리를 얘기할 수 있을까요? 공기업 경영 평가의 이제 평가 지표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현오석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시절에 현오석 전 경제부총리 그때 공기업 잔치 끝났다 이런 이제 캐치프레이즈처럼 내걸고 사실 드라이브를 세게 걸었죠. 그래서 일정 부분 공기업들의 좀 흥청망청이라고 표현하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장치를 많이 가한 건 맞아요. 그리고 해마다 공기업들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이 상위 등급, 그다음에 중간 등급, 하위 등급 해서 150%, 100%, 50% 이렇게 이제 성과급을 차등 지급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윤리 경영이라는 게 이번 사태의 경우는 사실은 굉장히 비중 있게 다뤄져야 되는데도 공기업이 그동안에 경영 효율성 이런 것들에 치중하다 보니까 이런 윤리 경영 이런 것들이 뒷전으로 밀린 건 사실이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또 다시 그걸 이런 이번 사태에 맞춰서 또 갑자기 뭐 손을 댄다 이거는 조삼모사가 될 수 있고요. 제가 보기엔 LH의 문제라고 한다면 몇 차례 언론에 지적도 됐습니다만 이 일이 터졌을 경우에 일벌백계를 지금까지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갔다. 이런 게 아까 그 직원들의 일탈이라든지 아니면 내부에서도 얼마든지 내부 정보를 활용을 해서 이런 내 사익을 취해도 난 넘어갈 수 있다. 오히려 퇴직 후에는 더 잘 살 수 있다라는 거를 만연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저는 변창흠 장관이 단순하게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단적으로 2018년 고양 원흥지구에 도면 유출됐었던 사건 때도 그 관련됐던 담당자가 오히려 승진을 했다 이런 보도가 벌써 나왔지 않았습니까? 그거 하나만으로도 저는 이 내부의 기강이 흐트러질 수밖에 없었던 요인이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방금 전에 김부겸 전 장관도 나 같으면 진작 물러났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박진영 부대변인은 변창흠 장관 물러나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씀드리기 참 쉽지 않네요. 제 생각에는 변창흠 장관도 속으로 물러나고 싶을 겁니다. 물러나고 싶을 건데요. 이게 잘못하면 이제 뺑뺑이가 될 수 있는 게 이 변창흠 장관이 남아 있다고 해서 저는 LH 이 사건에 진상을 밝힌다거나 조사를 재단한다거나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이사 공급 정책, 부동산 공급 정책의 문제는 변창흠 장관이 전문가고 그것을 설계했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지금 변창흠 장관이 사퇴하는 것에 대해서 본인도 고민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우리 변호사님이 말씀하셨던 3기 신도시 지정을 취소하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익이 생겼다고 생각하면 취소해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이것을 다시 선정을 해서 공급 정책을 맞추어내는데 굉장히 또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문재인 정부가 이 LH와 같은 공기업의 부정에 의해서 생기던 상황과 그다음에 주택 공급과 이것이 둘 다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이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쉽게 사퇴라는 말을 꺼내지 못하는 것 같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선거를 앞두고 여권 고민 깊어지겠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재 판결로 파면된 지 4년을 맞는 날이기도 하고요. 대선을 꼭 1년 앞둔 날이기도 합니다. 이제 슬슬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좀 늘어나는데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탄핵 후 4년, 이 다음 대선 1년 앞으로 다가왔는데 딱히 지금 떠오르는 대선 주자, 돋보이는 대선 주자가 별로 없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지금 대선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데 다른 국민의힘 홍준표 후보 지지율 2위라고 하지만 한 자릿수고요. 또 유승민, 원희룡 대체로 그렇게 돋보이는 그런 대선 후보가 없습니다. 범야권의
대선 후보 역시 윤석열 총장 범야권으로 분류되지만 다른 후보들은 다 한 자릿수 미만으로 이렇게 지금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자, 유승민, 홍준표 두 사람의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야권 지지도가 좀 저조했던 거는 아직 후보자가 누가 될지 윤곽이 좀 안 잡힌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서울시장 선거 끝나면 어느 정도 야권에서 대선에 누가 나오느냐가 어느 정도 정리가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윤 총장이 보수 야권 후보가 될 수 있다고 보세요? 선거에 나오신다면 그분은 야권 후보지 네. 저는 여권 후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치를 하고 안 하고는 이제 그분의 결심, 발심에 달린 거고 네. 저는 뭐 가능성 반반이라고 봅니다. 정치를 한다면 제3지대에서 제3의 당을 할지도 모른다. 네. 대권에 대한 어떤 도전에 대한 뭐 각오는 확실히 결심은 확실히 서신 거죠. 그게 저로서는 네. 마지막 꿈이죠. 마지막 꿈이고 네. 수성을에 굳이 출마한 것도 2022년도를 향한 마지막 꿈이고 출발이죠. 96년도 DJ는 83석 가지고 대통령이 됐습니다. 예, 예. 97년 대선에. 예. 대선은 정치 지형이 또 바뀝니다. 김재원 의원 보시기에 어떠세요? 지금 이렇게 윤석열 총장을 빼놓고는 야권의 후보들이 지지율이 크게 안 오르고 있는데 뭐 좀 계기가 좀 있을까요? 일단 국민의힘의 그 지금 소속 그 대권 주자로 어쨌든 거명되는 분이 유승민, 원희룡 정도인데요. 저분들의 지지율을 보면 사실은 거의 그 여론조사 오차 범위 그 미만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사실은 의미가 전혀 없다는 지지율이거든요. 무슨 뭐 야권의 후보가 아직 그 결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 진영이 정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지율이 나쁘다. 그것은 사실은 좀 다른 이야기고요. 저는 결국은 본인들이 그 대권 주자로서 역량을 국민들이 평가하지 않는다고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이제 야권의 어떤 그 대선 후보를 만들어내는 그런 플랫폼으로 기능을 하려고 해야 되지 기존에 있는 뭐 그렇게 경쟁력이 신통치 않는 후보만으로 해서 어떻게든 후보를 만들겠다고 생각해서는 사실은 방향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어쨌든 윤석열 총장이 스스로가 야권의 후보로 지금 자리매김했거든요. 본인 스스로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주의의 파괴자라고 규정을 하고 자신이 국민을 보호하겠다고 나왔기 때문에 야권의 후보거든요. 그러면 국민의힘이 지금까지의 정치적 역량을 모아서 그런 야권 전체를 아우르는 플랫폼 기능을 하는 정당이라면 다음 대선 무렵까지 그 역할을 만들고 그것으로서 정권을 생산하는 정권을 창출하는 정치 조직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플랫폼 기능을 못한다면 사실은 기능을 상실하고 소멸되겠죠. 예. 그런 역사적인 어떤 도전 앞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존에 아직까지 당내에 있는 분이 지금 지지율이 낮다고 해서 굳이 불편해할 필요도 없고 또 그분들이 유일한 희망도 아니고 그분들은 또 나머지 다른 분들하고 경쟁해서 승리할 수 있다면 살아남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역사의 대안길로 후퇴하면 되는 것이고 예. 저는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은 나름대로 기회를 잡았다고 보지 그 국민의힘에는 왜 후보가 없느냐 그런 데 대해서 슬퍼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예. 윤경호 의원, 김종인 위원장이 계속 사람이 없다 이렇게 혀를 차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없다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 있는 동안에 그러면 누구 이렇게 띄워놓은 사람도 없어요? 그렇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했던 얘기 중에 70년대생 경제 예. 이런 식으로 상당히 구체적인 이 키워드를 던지기도 했어요. 이제 거기에 사실은 국민 일부는 특히 중도에 있는 층은 관심을 가졌단 말이죠. 근데 그걸 구체화시키는 후속 작업을 하지 않았고요.
특히 김종인 위원장에게 달라붙는 꼬리표는 본인이 나서려고 하는 거에 대한 욕심이 보인다. 이런 얘기가 계속 꼬리표처럼 있었고. 그런데 김종인 위원장은 사실은 당 대표 역할을 하는 비대위원장이지만 절차적 정당성이나 어떤 정통성에서 힘을 못 얻었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공허한 얘기가 돼버렸다. 저는 그렇게 보이고요. 사실 딱 1년 남은 상황에서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도 정당 정치가 지금 굳어져 있고 그다음에 양당 체제로 지금 가고 있다는 게 국민의힘은 상당 부분 그래도 버틸 만한 힘이다. 그리고 국회의원이 102명, 103명 정도 된다는 거는 이들이 그냥 이합집산 뿔뿔이 흩어지지만 않는다면 물론 일부는 뭐 그럴 가능성이 있겠지만요. 이 국회의원 원내 기반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 얼마든지 저는 정치 세력화 가능할 수 있다. 그게 오히려 대한민국의 정당 정치가 좀 제대로 갈 수 있는 그리고 정치가 정당을 통해서 이렇게 합법화되는 출구, 창구 뭐 이게 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저는 국민의힘이 이 앞으로의 1년 동안 상당히 중요한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주문만 좀 하고 싶습니다. 예. 지금 이렇게 뚜렷이 부각되는 야권의 주자가 없다 보니 황교안 전 대표 드디어 정치 재개 선언을 하고 나섰습니다. 그전에 책도 펴내고 그러면서 슬슬 분위기를 풍겼는데요. 오늘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야만의 정치를 끝내야 한다. 개와 늑대의 시간은 지났다. 문주주의, 문재인 대통령 얘기하는 거죠. 허용하면서 민주주의를 잃었다. 예, 황교안 전 대표 시절 한번 돌아볼까요? 해야 뭐 합니까? 물이 어디 안 돼. 이미 써이가. 그러면 또 해가도 잘 만들었지. 사시나구나 너희들이. 국민의 뜻을 거스르지 마십시오. 무기한 단식 투쟁을 시작하겠습니다. 죽기를 각오하겠습니다. 모든 책임은 제가 짊어지고 가겠습니다. 모든 당직을 내려놓겠습니다. 계속해서 정치 쪽에서 국민을 위해 봉사하시겠다라는 말로 이해하면 될까요? 예, 김한기 변호사. 황교안 전 대표가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가 난 오늘 정치 재개 선언을 한 그 시점이 좀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본인 아마 황교안 전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보수층을 좀 다시 대변해서 앞으로 1년 남은 어떤 대선에서 본인이 큰 역할을 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보이는데요. 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정치 흐름을 보면 왜 앞서 이제 국민의힘 지지율로 나왔지만은 이 국민들이 왜 국민의힘의 어떤 대선 주자로서 누군가를 지지하지 않느냐. 5% 미만이 대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메시지를 잘 읽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황교안 전 대표는 지금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 그 당시에 법무부 장관, 국무총리, 대통령 대행까지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또 이미지가 겹치고 그런 국민들한테 인식할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또 한편으로는 지금 왜 윤석열 총장이 지지율이 1위로 나오느냐. 윤석열 총장은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도 국정원 댓글서로서 탄압을 받았던 인물이었거든요. 물론 현 정권에서도 역할이 있었지만은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국민의 지지율이 반영된 건데 과연 황교안 전 대표가 다시 한번 본인의 입지를 세우겠다. 저는 이렇게 앞날이 긍정적으로 좀 해석되지 않습니다. 박진영 부대변인은 황교안 전 대표가 왜 다시 재개를 선언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급한 거죠. 이 윤석열 총장이 야권 대권주자 1위로 올라오니까 마음이 급해져서 저렇게 시작을 한 것 같은데요. 사실 황교안 대표도 이제 정치권에서 보면 이제 신입생처럼 들어와서 흔히 하는 보수 야권을 좀 무너뜨린 그런 분입니다. 앞에서 이제 위원님이 이제 정당 정치는 결국 책임 정치거든요. 책임 정치라고 하는 것은 국정 전반에 대해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이 숙군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보여줘야 되는데 황교안 대표 사실 그런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고요. 또 한편으로 아쉬운 게 이제 윤석열 총장도 이번에 보니까 LH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수사해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청년 일자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제 있으면 수사해야 됩니다. 뭐 사실 이 국정 정반에 대해서 국가 비전을 갖고 일을 하시던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정당 경험과 국회 경험, 민주주의 경험 있는 분들이 좀 정치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네. 김재원 의원 보시기에 황교안 전 대표 재기가 가능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이 과거의 사례를 보면 그 손학규 전 대표가 예. 그 총선 패배하고 칩거한 적이 한 2번 있었거든요. 한 번은 춘천 가서 예. 닭을 키우면서 있었는데 그 이후에 그 당이 잘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손학규 대표를 모시러 갔어요. 그래서 복귀해서 상당히 또 성공을 한번 했고 그리고 또 이제 물러나서 강진에 가서 예. 칩거하고 있었는데 그때도 사실 물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겠지만 또 모셔와서 정치에 복귀를 했고 그렇지만 이제 끝내 뭐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나 그분의 역할을 그래도 정치권에서 요구할 때 돌아왔거든요. 지금 황교안 전 대표가 과연 누가 원하느냐 이거죠. 지금 예컨대 오세훈 후보나 안철수 후보가 아마 윤석열 총장하고는 사진이라도 한번 찍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황교안 전 대표하고 사진 찍히는 걸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그럼 본인의 역할이 지금 없는 거죠. 예. 그런데 책 한 번 쓰고 그 책의 제목도 나는 죄인입니다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죄인은 속죄를 해야 되거든요. 자숙을 해야 되는데 책 쓰고는 지금 그걸 빌미로 해서 예. 복귀하겠다고 하면 더 사람들이 짜증을 낼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시기도 시기지만 그 정치를 왜 하려는지에 대해서 아까 뭐 개와 늑대의 시간이라고 예. 했는데 그거 궁금했어요. 예, 그게 무슨 뜻인지 전 잘 모르는데 그래도 개는 우리 반려동물로서 굉장히 귀여움을 받는데 뭐 아무 이유가 없어요 지금 이야기가. 그래서 좀 제발 국민들이 이렇게 좀 답답해하고 의아해하고 있다는 것을 좀 아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아, 예. 김재원 의원께서도 아주 그 미래가 힘들겠다 이렇게 전망하셨는데, 근데 윤경호 의원 개와 늑대의 시간이 무슨 뜻일까요? 저거 이 사진 찍는 분들은요. 예. 여명 그러니까 어둑어둑해지는 해가 지는 시간. 예. 네, 밝다가 그게 이제 어두워지지 않습니까? 예. 그 밝았을 때 마지막 어슴푸레한 그 밝았던 시간과 이제 밤이 되기 전에 어두운 시간. 예. 이 두 가지가 혼재되어 있는 예. 그걸 개와 늑대의 시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때 그 빛의 분산이라든지 그런 거에서 아주 멋있는 장면들을 뽑아내거든요. 그럼 왜 그 멋있는 장면을 그만. 그 이제 그만큼 애매한 시간이라는 의미죠. 혼돈의 시간. 혼돈의 시간이라는 의미로 많이 씁니다. 황교안 전 대표가 그런 의미로 썼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예. 그런 의미입니다. 예. 저는 황교안 대표에게 한마디만 하자면 저분이 한 1년여 뭐 대표도 하고 정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총선에서 완패를 당했고요. 그때 사실 어느 층을 주로 자기의 지지 기반으로 삼았느냐를 반추를 해보면 흔히 말하는 태극기 부대로 대표됐던 우리 사회의 아주 우익 중에도 보수적이고 아주 강경했던 분들, 그런 분들을 찾아다녔던 성향을 많이 보였지 않습니까? 그때 죄송한 말씀이지만 원내대표를 했던 나경원 전 의원이 이번 서울시장 선거 당내 후보에서 오세훈 후보에게 앞서는 걸로 여론조사가 나오다가 갑자기 뒤집어진 것도 저는 그런 거에 대한 연장이다. 그런 점에서 황교안 전 대표가 본인이 원래 지지 기반으로 삼았던 층이 거기였다면 우리 사회가 그 사이에 좀 변했다는 거를 인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중도층이 오히려 더 넓어지고 양극단에 있는 정치 세력은 이제 좀 외면을 예.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점에서 본다면 황교안 대표는 다시 입지를 구축하기가 정말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근데 우리 그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강성보수라고 저는 뭐 강성보수라는 말에는 동조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황교안 전 대표를 강력히 지지했던 분들이 지난 총선 공천이라든가 총선 과정 관리하는 모습을 보고 지금 지지를 다 철회해버렸거든요. 오히려 그쪽에서 더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누구가 자신을 지지했는지, 자기가 누가 자신을 도와줬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그 성찰이 없고 정치 현장에서 그런 자신의 지지 세력을 모두 잃어버렸다는 사실 자체를 아직도 잘 모르는 것 같아서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개와 늑대의 시간. 지난번에는 뭐 별의 순간이 나오더니 이제 이 다음에는 또 무슨 시간이 나올지 궁금합니다. 대선 1년 앞둔 지금 뚜렷한 주자가 보이지 않는 국민의힘 살펴봤는데요. 윤석열 총장 있지요. 윤석열 총장 한번 들여다볼까요? 예, 아직까지는 뭐 특별한 움직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현안에 따라서 일부 언론과 인터뷰하면서 메시지를 조금씩 내놓고 있는데요. 또 이번에는 LH 투기 의혹 관련해서 게임의 룰조차 조작되고 있어서 아예 승산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런 식이면 청년들은 절망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한마디 했네요. 당분간 이런 식으로 정치적 메시지를 내놓는 그런 정치를 하려나요? 궁금합니다. 관련된 녹취를 좀 들어보죠. 제가 장담하는데 박용진하고 이 건너편에 윤석열이 전 총장 한번 이렇게 앉혀서 한 시간이면 정치적 미천 다 드러나실걸요? 장담합니다. 수사와 관련해서 한 시간 얘기하면 저는 5분 만에 할 얘기가 없어요. 그러나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라면 1시간이 아니라 30분이면 박용진이 미래고 윤석열은 과거구나. 박용진은 미래를 담당하는 정치 분야에서 계속 20년 넘게 해왔고 우리 윤석열 전 총장은 과거를 담당하는 사법 분야에서 그렇게 했었구나. 그거 확 드러날걸요. 누가 미래고 누가 과거인지 1시간이면 됩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윤석열 총장이 지금 정치적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자기의 진로를 가겠다고는 생각을 안 한 것 같아요. 괜히 뭐 정치권에서 뭐 이러고 저러고 그냥 추상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과거에 제3지대론을 얘기를 많이 했지만 제3지대론을 가지고 성공한 예가 없어요. 윤 전 총장이 지닌 이 공정과 정의의 가치가 제대로 국민들에게 진정성 있게 전달되는 것이 꼭 필요하다라는 입장에는 안철수 후보가 전적으로 인식을 같이 하고 있고 그런 가치가 국민들에게 진정성 있게 전달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국민의당이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국민의당 또 국민의힘 이쪽에서는 정치할 거면 우리랑 같이 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이 들립니다. 김한규 변호사 보시기에 윤석열 전 총장 앞으로 정치적 행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보궐선거 때까지는 좀 정중동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보궐선거 전에 만약에 뭐 특히 이제 국민의힘에서 국민의당 오세훈 그 안철수 단일 후보랑 손 잡는 사진이 뭐 3월 중에 나온다면 아마 그 윤 총장 지지하는 또 중도층의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러려고 총장 사퇴했냐 또 이런 뭐 이렇게 실망감이 또 드러날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보궐선거 때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그 시기는 특정할 수 없겠지만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지금 자신이 제일 잘 아는 분야가 지금 이런 수사 분야 아니겠습니까? LH 관련해서 자꾸 뭐 훈수를 두고 있는데 공정성과 청년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본인이 강점인 걸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간간히 메시지를 던지고 국민의 목소리를 좀 경청하는 시간을 갖지 않을까 봅니다. 김재원 의원 아까 지금 서울시장 선거에 나선 후보, 야권 후보가 윤석열 총장이 와서 이렇게 뭐 사진이라도 같이 찍어주면 좋아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 보면 지금 자신의 몸값이 이렇게 올라 있는데 어느 특정한 정당 그러니까 국민의힘으로 이렇게 딱 자리매김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할 것 같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겠죠. 그러나 어쨌든 이제 후보가 야권 후보가 정해졌을 때 만약에 그 팽팽한 어떤 긴장 관계에서 윤석열 총장이 한마디를 해서 그 어떤 대세를 뒤집을 정도의 그런 모멘텀이 생긴다면 저는 약간의 액션은 취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자신의 정치적 역량이라든가 또는 국민들 앞에 보여줄 수 있는 자신의 힘을 보여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데 다만 현실적으로 그런 기회가 올지 아닐지는
지금 앞으로 전개될 선거 국면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겠죠. 그러나 지금 보면 일단 LH 사태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견을 표하지 않습니까? 예. 저것은 어쨌든 지금 현 여당의 불리한 요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윤경호 의원이 생각하는 윤석열 총장의 정치적 미래는 어떻습니까? 저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2017년 1월에 귀국했을 때 보였던 행보, 그걸 상당 부분 따라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방금 우리 김한기 변호사 얘기하셨듯이 검찰 독립, 검찰의 중립성 실컷 외쳐놓고 갑자기 나와가지고 제1야당에 훅 들어가 버리면 그러면은 그야말로 등을 돌리는 사람들이 많고 그건 스스로 자기 부정을 한 번 더 보여주는 셈이 되는 걸로 비판을 굉장히 많이 받을 거예요. 그런 점에서 흔히 말하는 제3지대, 제3 야당 이렇게 이제 결집하는 건데 문제는 거기에 기존의 이 두 정당 이외에 다른 분들, 그런 분들이 또 가가지고 할 경우에 예. 이제 반기문 총장과 같은 전철을 또 똑같이 밟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